유럽 100년 독점이 깨졌습니다. 이 문장이 과장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미 계약서 숫자가 증명하고 있는 흐름일까요? 해저 케이블 시장은 오랫동안 프랑스와 이탈리아 기업들이 지배해 왔습니다. 진입 장벽은 높았고 레퍼런스는 세대를 거쳐 쌓였습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수천억 원이 손실로 이어지는 산업. 그래서 발주처는 늘 검증된 기업만 선택해왔습니다. 그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중 갈등 이후 공급망 기준이 재편됐고 중국 기업이 밀려난 자리에는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해졌습니다. 기술력, 납기, 안보 리스크, 가격.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 한국 기업이 들어갔습니다. 대만 10전 10승, 유럽 본토 2조 원 계약, 미국 현지 공장 투자.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변화입니다. 오늘은 그 변화를 숫자로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100년 독점이 깨졌습니다. 이 시장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단순한 전선이 아닙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바다 밑에 깔아야 하고 한번 사고가 나면 복구 비용만 수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발주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이 회사는 30년을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프랑스와 이탈리아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해왔습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케이블을 깔아온 기업들, 레퍼런스는 수십 년 단위로 쌓였고 경쟁자는 쉽게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판이 바뀌기 시작한 건 기술 혁신 때문이 아니라 지정학적 변수 때문이었습니다.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공급망은 가격보다 안보 기준을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홍콩 경유 케이블 프로젝트가 재조정되면서 발주처는 새로운 선택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기존 유럽 기업은 기술은 뛰어났지만 가격과 납기에서 부담이 컸습니다. 특히 아시아 프로젝트의 경우 지구 반바퀴를 돌아와야 하는 운송 구조는 비용과 일정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이 등장합니다. 강원도 동해 공장에서 생산한 케이블은 대만까지 며칠이면 도달합니다. 운송비는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15에서 20%를 차지합니다. 거리의 차이는 곧 원가 구조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가깝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925kV급 초고압 직류 케이블, 전압을 52만 5천 볼트까지 올리면서도 저렴 파괴 없이 장거리 송전이 가능한 기술. 이 기술을 상용화한 기업은 전 세계의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172m VCV 타워, 수직 연속 압출 공정으로 완전한 원형 구조를 유지하며 생산하는 방식. 이 설비는 생산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기술, 거리, 납기.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대만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10전 10승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상징적 숫자입니다. 한두 건 수주가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연속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반복될 때 쌓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유럽 본토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2조 원 규모 유럽 전력망 프로젝트에서 아시아 기업이 핵심 공급자로 선정된 건 시장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해상풍력 30기가와트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전 30기에 해당하는 전력 규모입니다. 문제는 공급망입니다. 중국은 배제 대상이고 유럽은 거리와 비용의 부담이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생산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은 버지니아주에 현지 공장을 짓습니다. 미국 내 생산, 보조금 요건 충족, 안보 리스크 최소화. 이건 단순 수출이 아니라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235조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 숫자는 한 해 매출이 아닙니다. 향후 글로벌 해상풍력과 전력망 확장 시장의 외적 발주 규모 추정치입니다. 그 안에서 어느 기업이 공급망 핵심으로 자리 잡느냐에 따라 수주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집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유럽 100년 독점이 깨졌다는 건 일시적인 수주 성공일까요? 아니면 공급망 질서가 바뀌는 시작점일까요? 기술이 있다고 시장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해저 케이블 산업에서 진짜 장벽은 제품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와 바다에 까는 회사가 다르면 사고가 났을 때 분쟁이 시작됩니다. 제품 불량이다, 시공 실수다.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에서 책임 공방은 곧 신뢰 붕괴로 이어집니다. 발주처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턴키 솔루션입니다. 만들고, 운송하고, 포설하고, 유지 보수까지
하나의 주체가 전 과정을 책임지는 방식. 해저 케이블은 단순 납품 산업이 아닙니다. 설계 제조, 해상 운송, 해저, 지형 조사, 포설 보호, 공정까지 전부 하나의 체인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체인을 통합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이 여기서 선택받기 시작한 이유는 제품 경쟁력에 더해 시공 능력까지 내재화했기 때문입니다. 해저 케이블 포설선은 일반 선박과 다릅니다. DPS로 위치를 정밀 고정하고 바다 밑을 스캔하며 수심과 해저 지형에 맞춰 케이블을 매설합니다. 조류, 수압, 집안 상태, 어업 활동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작업이 날씨가 좋을 때만 가능한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유럽 기업들은 오랜 경험이 있지만 기상 악조건에서는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구조도 복잡합니다. 의사결정 단계도 길어집니다. 반면 한국 기업은 국내 해상 환경에서 이미 혹독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해와 남해의 조수간만 차, 거친 물살, 짧은 작업 창고. 이 환경에서 단련된 시공 방식은 납기를 맞추는 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해상 풍력 프로젝트는 일정이 곧 돈입니다. 풍력 터빈이 완공돼도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으면 전력은 0입니다. 하루 지연은 수십억 손실로 이어집니다. 발주처가 보는 건 단순 단가가 아닙니다. 이 일정 정말 맞출 수 있는가? 대만 프로젝트에서 연속 수주가 가능했던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첫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두 번째는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신뢰가 듭니다. 이 과정에서 검증된 신규 공급자라는 지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유럽 본토 수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아시아 기업이 유럽 프로젝트의 하청 역할을 맡는 구조였습니다. 이제는 직접 계약 주체로 참여합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하청은 단가를 받습니다. 직접 수주는 구조를 가져갑니다. 유럽 전력망 프로젝트에서 아시아 기업이 핵심 파트너로 올라섰다는 건 시장 질서가 단순 경쟁을 넘어 재편 단계로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이 흐름은 미국에서 더 명확해집니다. 미국은 지금 해상 풍력과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확대는 전력망 확장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내 해저 케이블 생산 인프라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미국은 자국 생산 제품에 보조금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현지 생산이 곧 경쟁력이 됩니다. 한국 기업이 버지니아에 공장을 짓는 결정은 단순 확장이 아닙니다. 시장 밖에서 공급하는 구조에서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로의 전환입니다. 이건 가격 경쟁이 아니라 포지션 경쟁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1135조라는 숫자가 의미를 갖습니다. 이 수치는 단일 계약이 아니라 향후 글로벌 해상 풍력 및 전력망 확장 시장의 누적 발주 예상 규모입니다. 그 안에서 어느 기업이 턴키 역량을 갖추고 안보 리스크가 낮으며 현지 생산 기반을 확보했는지가 수주 비율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한국 기업은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기술, 실행력, 지정학적 신뢰. 이 조합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시적 수주 증가가 아니라 구조적 점유율 이동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는 단순 성장 여부가 아닙니다. 이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가? 생산 능력과 인력, 공급망을 그 속도에 맞춰 확장할 수 있는가? 이제 싸움은 기술을 넘어 규모와 속도의 싸움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하기 쉽습니다. 한국이 시장을 장악했다. 하지만 산업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점유율은 한번 올라가도 유지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해저 케이블 산업은 대표적인 수주 산업입니다. 계약이 몰릴 때는 매출이 급증하지만 공백기가 생기면 실적은 급격히 흔들립니다. 대형 프로젝트 하나의 규모는 수천억 원. 그러나 완공까지 35년이 걸립니다. 즉, 오늘의 수주가 3년 뒤 매출로 인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생산 능력입니다.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 건 긍정적이지만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면 납기 지연이 발생합니다. 해저 케이블은 일반 전선과 다릅니다. 초고압 직류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는 제한적입니다. BCB 타워 같은 설비는 수천억 원이 투입되고 건설 기간도 2에서 3년이 소요됩니다.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 설비는 단기간에 늘릴 수 없습니다. 이 간극이 기회이자 리스크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원자재 가격입니다. 구리와 알루미늄은 케이블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구리 가격이 톤당 10%만 변동해도 프로젝트 수익성은 크게 흔들립니다. 대형 장기 계약일수록 원가 변동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영업이익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경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기업들도 설비 증설과 자동화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 현지 생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기업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위기의 신호입니다. 중국 역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일부 국가에서는 제한되지만 아프리카, 중동, 남미 시장에서는 여전히 저가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 시장은 세 갈래로 나뉠 가능성이 큽니다. 안보 중심의 프리미엄 시장, 가격 중심의 신흥 시장, 그리고 혼합형 시장. 한국 기업이 강한 영역은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 시장은 규모는 크지만 진입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미국 내 생산, 현지 고용, 정치적 안정성, 지속 가능한 ESG 기준, 이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또 다른 변수는 해상 풍력 정책의 속도입니다. 각국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정권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축소, 예산 지연, 인허가 문제. 실제로 유럽 일부 국가는 해상 풍력 프로젝트 일정이 연기되거나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즉 235조라는 숫자는 확정 매출이 아니라 가능한 시장 규모입니다. 그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속도입니다. 수요가 폭발하는 구간에서 누가 먼저 설비를 확보하느냐, 누가 먼저 인력을 양성하느냐, 누가 먼저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느냐. 해저 케이블 산업은 기술만으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금융 조달 능력,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정부와의 협력 구조까지 포함한 봉합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신의 시점이 아니라 검증의 시점입니다. 수주 증가가 일회성 이벤트인지 구조적 전환인지 그 판단은 앞으로 3에서 5년 안에 드러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판이 이미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유럽 100년 독점 구조는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질서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지금은 확대와 경쟁,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전환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 구간에서 누가 설비를 늘리고 누가 납기를 지키고 누가 신뢰를 축적하느냐에 따라 샵 35조의 방향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럽 100년 독점이 깨졌다는 말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시장 점유율 구조가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전력망과 데이터망, 그리고 국가 안보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바다 밑에 묻히는 선 하나가 수십 년간 국가의 에너지 흐름을 결정합니다. 그 선을 누가 만들고 누가 설치하고 누가 유지보수 권한을 쥐느냐에 따라 경제적 영향력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 가격 경쟁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보, 신뢰, 기술, 납기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지금 한국 기업이 선택받고 있는 이유는 이 네 가지 조건이 한 시점에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이중 갈등이라는 지정학적 변수, 유럽의 공급 능력 한계, 해상 풍력 확대라는 정책 흐름, 그리고 초고압 직류 기술의 축적. 이 네 가지가 동시에 겹친 시점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대만 10전 10승이었고 유럽 본토 2조 계약이었고 미국 현지 공장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 435조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이 숫자는 단일 계약이 아닙니다. 향후 글로벌 해상 풍력과 전력망 확장, 초고압 송정 프로젝트의 누적 시장 규모 추정치입니다. 중요한 건 그 235조가 누구의 것이 되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점유율을 확보하느냐입니다. 산업은 단번에 뒤집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계점을 넘는 순간 가속이 시작됩니다. 조선 산업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하청이었고 그 다음은 일부 수주였고 결국은 주도권이었습니다. 해저 케이블 산업도 지금은 그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완전한 지배구조가 형성된 것도 아니고 일회성 수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후발주자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이동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험입니다. 생산 설비를 얼마나 빨리 확장할 수 있는가, 원자재 가격 변동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가, 글로벌 프로젝트를 동시에 관리할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점유율은 다시 이동합니다. 반대로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 산업은 단순 매출 확대를 넘어 국가 제조업 구조에 영향을 줍니다. 해상 풍력과 전력망은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인프라 투자입니다. 일회성 소비재가 아닙니다. 즉 장기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해저 케이블은 다른 산업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조선, 해양 플랜트, 특수 선박, 전력 설비, 소재 산업, 그리고 금융 조달 구조까지 하나의 산업이 성장하면 연관 산업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번 변화는 단순한 한 기업의 성공 사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한국 제조업이 가격 경쟁형 산업에서 안보 기반 인프라 산업으로 포지션을 이동하고 있는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저렴하고 빠른 생산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안보 동맹, 신뢰, 기술 표준을 동시에 요구받는 구조입니다. 해저 케이블은 그 변화의 한 단면입니다. 물론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정책 변화, 원자재 가격 급등, 유럽과 미국 기업의 반격, 중국의 저가 확장, 산업은 항상 경쟁 속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은 더 이상 변방의 도전자가 아닙니다. 협상 테이블의 한 축입니다. 유럽 100년 독점이 깨졌다는 말은 시장이 무너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쟁 구도가 다극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극 체제 속에 한국이 들어갔다는 것이 이번 이야기의 본질입니다. 이제 질문은 여기로 돌아옵니다. 735조라는 시장 규모 속에서 이 흐름은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구조적 전환의 시작일까요? 5년 뒤를 보십시오. 미국 현지 공장이 완공되고 유럽 프로젝트가 정상 가동되고 아시아 해상 풍력이 확대될 때 누가 표준을 만들고 있을까요? 바다 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대개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점유율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결론을 내리기보다 구조가 바뀌는 과정을 지켜볼 시점입니다. 유럽 100년 독점이 깨졌다는 이 문장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3년, 이 산업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그리고 한국 제조업의 좌표가 어디에 자리 잡을지, 그 변화의 흐름을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변화는 단기 수주 증가일까요? 아니면 산업 구조 이동의 신호일까요? 여러분,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바다 밑바다, 가장 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기술이 조용히 전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주 성공이 아닙니다. 에너지와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한민국 산업의 현재이자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바다 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변화를 유익하게 보셨다면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편안한 경제학이었습니다.